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 그 내용을 보면은 시장 움직임 보면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통화정책 발표문을 보면 나름의 고뇌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발표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SK증권 신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금통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터널에 있는데 예.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이제 보인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한참 이제 어두운 구간을 지나서 어디가 끝일까 고민들 하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 끝에서 이제 뭔가 빛이 맑은 날씨든 흐린 날씨든 이 터널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기준금리 인상 종료 시점에 대한 그 금리 레벨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표출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긴축 정책의 후반부이지 않을까라는 인식들을 좀 할 수는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은 문제는 뭐 한국은행이 올리고 싶어 올린다기보다는 미국 연준이 계속해서 올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먼저 시그널이 나와야 한국은행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인플레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피크아웃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오름폭의 축소세가 피크아웃인가 아닌가 긴가민가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예. 미약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월의 현재 시점에서 3분기까지의 지표를 보고 대응을 할 때에는 여전히 물가 안정의 최우선 목표를 세팅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지난번 회의에서도 한은 총재가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은행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어느 정도 확립을 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적이기 네. 어렵다, 비독립적이다라고 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연준의 스탠스가 확연하게 끝이다라는 점이 나타날 때까지는 한국은행의 긴축 스탠스의 종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은 분명히 존재하겠습니다. 예. 저기 좀 그림에 나오듯이 보면은 끝에 꼬리가 내려오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지표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물가지표 오늘 밤에 나오는 그 네. CPI부터 해서 그거에 따라서 또 움직인다고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린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예. 그나마 물가 안정 목표를 추구할 수 있고 높아진 인플레 압력에 제어를 하고자 하는 통화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기대감이 그나마 잔존해 있을 수 있고요.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달에 수정 경제 전망을 내서 지금 올해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국내는 2.6%, 예. 내년도는 2.1%를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성장률 전망치에 거의 부합하겠지만 어제 나온 통방문을 보게 되면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올해보다 내년의 경제 상황은 더 좋지 않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물가가 더 높다라면은 확실하게 스태그의 징후가 더 커지겠죠. 그때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지금 4분기에 다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전환한 부분은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심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고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 다수의 위원들은 50bp, 0.5%포인트를 제시를 했지만 이내 소수 의견은 25bp를 제시한 것도 여기서 이견이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어제 뭐 한국은행이 빅스텝으로 올렸지만은 그래서 뭐 금리 격차는 줄었지만은 당장 내달 초에 FOMC에서 또 자이언트 스텝을 가면은 네.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음번 금통위도 빅스텝이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일단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회의로 인해서 시장의 의견들은
조금 이제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내 25bp 소수 의견이 나왔다라는 점과 최종 금리 레벨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3.5%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소수의 위원들은 3.5보다 낮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음 달에 베이비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 의견과 가격에 대해서도 이를 좀 반영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의 위원들은 지금 외환시장의 불안감, CDS 프리미엄이 30bp 레벨에서 60bp까지 그렇죠. 올라간 부분들, 소버린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망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수의 국가들이 커진 것은 사실인데다가 물가에 대해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아주 미미하게 지금 물가 오름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5bp 보다는 50bp가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핵심은 다음 달에 11월 FOMC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나타내고 그 이후의 스탠스가 연준이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25보다는 50bp의 빅스텝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 게 금리 정책이란 거는 보통 인상을 하면은 그 효과가 한두 분기 뒤에 나타난다. 네. 이렇게 저는 배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금리 올리고 물가 안 떨어졌다고 또 올리고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지난 8월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예. 어제까지 250bp를 올렸습니다. 10번의 회의 동안 8번의 금리 인상을 했고요. 예. 25bp씩 8번을 하면 2%포인트가 올라야 되는데 두 번의 빅스텝이 있어서 2.5%포인트가 올랐죠. 예. 문제는 7월에 빅스텝을 했고 8월에 베이비 스텝을 하고 다시 10월에 빅스텝을 했다라는 것은 예. 지난 2%포인트의 금리를 올렸지만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 압력의 그 속도가 더 빨랐다라는 거죠. 먼저 나왔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그 후행적인 효과들, 여러 기대 경로나 자산 예. 가격 경로에 미치는 영향력이 반영되기 이전에 물가가 나와서 한국은행의 좀 조급한 지금 정책적인 정책 당국자의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연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은 우리나라보다 더 늦게 했죠. 금리 인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시장 참가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공격적이고 거칠게 나오면서 노이즈가 가격의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긴축은 뭐 하나의 상수가 돼 버렸고요. 여기다가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는 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불안, 네.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도나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냥 거시경제도 거시경제지만 우리 부채 많은 가계가 네. 어느 임계점에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질문이 예. 나왔거든요. 일단 50bp 금리 인상으로 약 12조 원의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상한의 부담이 늘어난다. 근데 이미 250bp를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최근 뭐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에 뭐 보합세에서 이제 약세 압력이 점점 우위를 점하고 네. 있고 또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PF 관련된 노이즈들도 굉장히 지금 좀 거칠게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비단 부동산뿐만이겠습니까? 각 경제 주체들의 그런 어떠한 부담감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네. 총재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그러한 부분은 미시적으로 있지만 경제 전반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소홀히 했을 때 미칠 수 있는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거시 경제의 큰 측면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연준의 의사록도 보시게 되면은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했을 때 과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이 있다라는 점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아직은 긴축의 중앙은행 스탠스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게 입장에서는 이거 고난의 행군이네요, 진짜. 자, 앞서 서두에서 한 줄기 빛, 터널 끝에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를테면 이제 긴축 종료 뭐 이런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뭐 일단 뭐 계속 지금 참 현재 시점에서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 의견이 나왔다라는 예. 점은 5번 연속의 만장일치 의결이 기대되었었는데 깨졌다라는 겁니다. 예. 4번까지 했고 이번에 깨졌다라는 것은 이견이 표출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최종 기준금리 레벨에 대해서 3.5일까 3.25일까 그리고 연준이 더 강하게 나가면 3.75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3.75는 조금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금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 연준의 스탠스인데 예. 미 연준 또한 11월 초에 4%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4에서 5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후반부 중에서도 중후반부에 왔다라고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금리에 선행성을 미치는 부분이 호주 중앙은행인데요. 예. 호주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을 할 때 빅스텝이 기대되었었는데 25bp를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물론 우리보다는 통화에 기축 통화에 좀 더 가까운 부분과 그리고 원자재 수출국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먼저 25bp를 갈 수 있었는데 통화정책 방향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유지하는데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가팔랐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는 모습들이 예.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다수 위원이 50bp 금리 인상을 선호해서 빅스텝이 된 것이지만 기자회견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고민들은 이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분간 유지될 건데 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이 좀 노출되면서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상 후반부 그리고 종료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뭐 긴축이 불가피한 측면은 이해는 합니다. 뭐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이 물가 안정이고 그 인플레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에서는 당연히 물을 부어야죠. 근데 문제는 찬물을 붓다가 경제라는 환자가 네. 열은 내렸는데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폐렴에 걸리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긴축이 경기 위축을 너무 심하게 가져왔을 때 네. 이거는 또 중앙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냥 긴축을 할 수만도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IMF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 통화 정책이 네.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ECB가 10년 가까이 굉장히 낮은 저금리 예. 그리고 5년 이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바로 올릴 때 베이비 스텝에 빅 스텝 예. 그다음이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거든요. 이번 10월 말에도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로존의 핵심은 독일이지 않습니까?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도를 마이너스로 전환시켜놨어요. 예. 그리고 이탈리아 지금 되게 뜨겁지 않습니까? 극우 정권이 곧 이제 출범이 임박해 오늘이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이탈리아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이 급격한 긴축 정책의 후폭풍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비단 경제와 금융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로도 좀 예. 될 수 있고 또한 경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소버린 리스크나 크레딧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겠습니다. 네, 과거 금리 인상 급격하게 연준이 올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나왔던 것은 어떤 신흥국이나 어떤 약한 부분의 신용 경색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소버린 리스크 뭐 국가 부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태가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죠. 네. 그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참 지난달이 참 시장 예상을 예. 뛰어넘는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와서 예상이 어렵습니다만은 8%대는 뭐 일단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요. 어제 생산자 물가가 최근에 조금 떨어지다가 예. 7, 8월 좀 괜찮다가 9월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 좀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피크아웃은 맞는데 피크아웃의 기대치가 시장이 좀 더 앞서 나갔었던 것이고 결국은 좀 느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3분기는. 4분기는 좀 더 떨어질 것이지만 아직 오늘 우리가 밤에 확인해야 될 부분은 3분기의 마지막 월인 9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문제는 근원 물가의 상승률, 오름폭은 떨어지기보다는 보합도는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물가를 주도했던 부분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 압력, 그러니까 원재료 정도였다라면 그렇죠. 지금은 서비스 부분입니다. 디맨드 풀이고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연준의 기대와는 다르게 좀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서비스 물가의 상승 압력을 계속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안정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11월 초까지는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저녁에 미국 CPI까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즘 투자자들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냥 참. 네. 자, SK증권 신월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